유상규 교수입니다. 저번에 계약하기 전 최종 점검에서 보증금이 적당한지 여기 대해서는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이나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자라고 이야기했고, 오늘은 이어서 선순위 보증금 합계 금액과 저당권 등의 확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4월 18일부터 시행령이 떨어졌는데요. 자, 제3조의 7에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임대인은 주택의 확정일자, 보유일, 차임 및 보증금 등에 대해서 정보를 임차인한테 제시해 주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도 제시해야 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이 두 가지를 제시를 받을 수 있다. 자, 이걸 꼭 아시면 좋겠고요. 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또 있는데 여기는 10월 1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똑같이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 3은 임대차 중개 시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 공인중개사가 임차인 세율을 얻을 사람한테 설명 의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기업 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무엇을? 확정일자 부여 기간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하고,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누가 한편 이걸 정보를 알려주면은 임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까 싶어서 전부 쉬쉬하고 넘어왔는데, 앞으로는 임대인도 이 정보를 제시해야 되고 중개사도 이걸 설명해야 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보증금 합계에 대해서는 이 건물에 대하여 나보다 먼저 입주한 사람들이 보증금 합계가 얼마인지, 이 건물 가격보다 더 많은지, 이럴 때는 내가 제일 꼴등으로 들어가면은 이 나중에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렵습니다. 그죠?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선순위 보증금 합계는 꼭 확인해야 되고, 또 확정일자 부여가 내보다 전부 다가 앞서기 때문에 선순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최종 계약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구분 소유권이라 하는데, 구분 소유권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여러분들이 보통 빌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빌라는 법정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빌라는 연립, 다세대가 이렇게 포함된다고 보고, 다세대보다는 조금 넓이가 크다 보면 연립으로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구분 소유권에 대해서 이제 구분 소유권에 대해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101호, 102호, 201호, 202호 딱 구분돼서 소유권이 똑 떨어지는 게 이 구분 소유권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아까 먼저 이야기했던 것은 다가구 주택인데, 다가구 주택은 주인이 한 명당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이런 걸 다가구 주택이라 합니다. 그래서 19세대 이하의 어떤 다가구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 확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만은, 구분 소유권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면은 바로 이렇게 소유권에 대해서도 하고 저당권에 대해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1순위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내가 순위가 결정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소유권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에 대해서 저당권이 만약에 설립이 1순위가 조금이라도 되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조심을 하자, 이런 뜻에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다세대 주택이 시가가 2억이라고 볼 때 지금 1순위에 보니까 은행에 2천만 원 저당권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천만 원의 저당권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래 볼 때는 2천만 원이니까 좀 쉽게 생각해서 얼마 안 되는 걸로 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예를 듭니다. 자, 시가가 2억인데 자, 1순위에 은행에 2천만 원 저당권이 있는데, 자, 오늘 날짜로 1억 3천만 원에 내가 전세 계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나는 계약을 하겠다, 나는 안 하겠다, 반반이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볼 때 시가가 2억인데 아까 1순위에 2천만 원이 있고 내가 오늘 1억 3천에 대해서 전세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이걸 합치게 되면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죠? 1억 5천인데 시가가 2억이니까 5천만 원 갭이 난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계약을 안 하겠다, 나는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자, 우리가 한번 언제든지 이 권리 분석을 할 때는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권리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2억이 되는 집을 경매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지금 경매 기입 등기가 되고 나면 법원에서 이제 이 주택에 대해서 확인하러 나옵니다. 확인하러 나와서 여기에 감정평가가 얼마고 여기에 임대차는 어떻게 되는 등등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은 2억짜리는 1억 9천, 1억 8천, 1억 7천으로 내려갔으면 내려갔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1억 9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걸 2억이라고 그대로 쳐준다 하더라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경매하면은 1차 유찰이 되면은 20%가 감해지게 됩니다. 그죠? 20%. 그 다음에 2차 유찰이 되면 거기서 또 20%가 감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88이 64%인데 어떤 아파트라든지 연립이 어떤 좋은 길목이 좋고 입지가 좋은 그런 상태는 100% 이상 또 낙찰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평균 권리 분석을 할 때는 경매가 된다고 가정하에 70%를 곱하면은 대충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아까 2억이라 그랬죠. 2억이 감정평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시가로 다 쳐준다 하더라도 곱하기 70%를 하면은 1억 4천이 나오죠. 1억 4천이 나오면은 벌써 아까 전세 1순위 저당권 플러스 전세 금액을 하면 1억 5천인데 1억 4천이 나오기 때문에 벌써 마이너스 1천만 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순위가 1등에 아무리 작은 은행에 대한 저당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데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5천만 원 차이가 나니까 이 집은 또 마음에 들고, 이래서 여기에서 집이 마음에 드는 걸 인해서 들어갔다가 낭패 보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굉장히 자제하면서 1순위에 뭐가 있을 때는 우리는 꼭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동시이행 관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동시이행 관계는 말 그대로 동시에 이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고받고 하는 걸 동시이행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택 임대차에서 집주인과 세입자는 이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누구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보증금 반환과 집을 빼주는 걸 동시이행 관계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판례에서는 보증금을 내가 집을 먼저 빼주고 보증금을 받느냐, 보증금을 받고 집을 빼주느냐, 그러면 아까 같이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받고 빼주고 이제 이게 바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언제든지 보증금을, 제 판례에서는 보증금 반환을 먼저 하고 집을 비워줘라, 이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이사를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혹시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갔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또 물어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 절대로 비밀은
가르쳐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키는 반환하면 안 되고요. 내가 갖고 언제든지 이 집에 비워놓고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조금의 짐은 남겨놓고 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만약 집 주인이 그 집을 열쇠를 열고 들어왔다 했을 때는 절도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절도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걸리죠,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집을 다 비울 때는 보증금을 받지 않고 집을 비울 때는 짐을 남겨둬라. 그러고 열쇠를 주지 말자. 이제 그거는 꼭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6번째, 임대인 체납 관계는 이 4월 달부터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증금이 1,000만 원 초과 시에는 그 임대인 동의 없이 세금 체납 등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데요. 보증금이 1,000만 원 미만 같으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번째, 임대 물건의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상 확인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공부상 확인이나 공부상이라는 거는 자, 건축물의 관리대장도 있지만은 토지대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대 물건에 내가 건물로 들어가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게 되면은 거기에 면적이라든지 그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꼭 확인해서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관리대장은 이제 면적이 얼마인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임대차에서는 뭐 토지가 수치가 맞다 안 맞다 이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요즘은 토지에 어떤 저당권이 또 들어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관리 대장 등을 공부상을 꼭 확인하자 이렇게 합니다. 또 3번째, 등기사항 증명서와 신분증을 확인해라. 이런데 등기사항 증명서는 이제 신분증하고는 진정한 소유자가 확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집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은 뭘로 하느냐? 이것은 등기사항 증명서와 신분증으로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이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등기사항 증명서는 소유권에 관한 거고 아까 그 건축물 관리 대장이나 공부사항은 면적 이런 걸 확인하는데 우선적으로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4번째, 대리인이 만약 계약을 합니다. 그럼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집을 아들이 대리인으로 와서 계약을 한다. 물론 부동산에서 중개사들께서 다 권리 분석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개별적으로도 계약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말씀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대리인이 왔을 경우는 그냥 나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아버지의 이임장과 인감증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임장하고 인감증명이 없을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대리인과 계약을 하지 말자 이렇고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계약을 할 때 만약 대리인이 왔을 때는 막 이임장하고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만은 그것도 확인하시고 그러고 꼭 3번째 확인하실 게 대리인일 때는 본인하고 꼭 통화를 해야 됩니다. 본인 소유자한테 전화를 해서 이분이 대리인이 맞는지 지금 이 집을 이렇게 계약해도 되는지를 본인하고 일단 통화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일단 대리인이 비록 왔지만은 아버지 이름으로 입금하는 거를 생명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대리인한테는 이임장하고 인감증명이 필요하고 또 3번째는 본인하고 통화가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본인 계좌에 입금하는 걸 생활화해야 되겠다 이렇습니다. 5번째, 그동안에 대화가 이렇게 뭘 하자 서로가 대화하는 기록을 좀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뭐 수첩에다 이래 적고 이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라고 해도 내가 언제 했느냐고 이래 발뺌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대화
있는 이런 거는 기록해 넣는 게 좋다. 그리고 일단 이해관계인으로서 할 때는 녹음도 되지만은 뭐 그냥 녹음도 좀 해놓은 것도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그냥 위반이 되니까 법적으로 걸리니까 이런 거는 녹음보다는 기록을 해놓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6번째. 보증금 입금은 아까 말씀했습니다만은 가능한 중개사에게 금액을 지불하지 말고 임대인 통장에 직접 입금하자.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사고 난 걸 본다 그러면은 물론 중개사에 입금을 해서 사고 나는 것보다가 중개사하고 같이 근무하는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이름으로 어떤 분들은 지금 저희 이 통장으로 넣으십시오 해서 넣었는데 이걸 갖고 중개보조원이 도망을 가고 해서 중개사고가 일어나서 법적으로 재판을 받는 일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보증금하고 돈을 입금할 때는 물론 중개사도 믿어야 되겠습니다만 직접 중개사보다는 계좌 넘버를 달라고 해서 임대인 통장에 직접 입금하는 게 좋다 이렇습니다. 7번째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앞에 공부했습니다마는 임대인의 의무 해갖고 623조에 딱 나옵니다마는 임대인은 이 집을 사용 수익 하게끔 수리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이 집에 만약 고장이 났을 경우는 임대인을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일단 입주를 하고 만약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항 자체를 계약하기 전에 먼저 다 확인을 하고 이거 안 해주면 나는 계약을 안 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서로가 합의를 보면서 요구를 하는 게 좋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싱크대에 물이 잘 틀어보니까 안 빠지고 이런데 그걸 그냥 말 안 하고 넘어왔다가 이사 들어오고 난 뒤에 수리해 달라 그러면은 잘 안 해주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보일러 수리도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어떤 이럴 경우는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하고 나오는 경우 이렇습니다. 또 그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는 도배장판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월세는 도배장판을 해달라면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해주는 것도 해주는 겁니다만은 만약에 사구려를 해준다. 그렇게 만약에 임대인들은 이 집 세 놓는 집에 돈이 들어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똑같은 도배장판을 하더라도 가장 싼 가격에 어떤 걸 한다 그러면 또 세입자는 마음에 안 들고 또 이거 갖고 또 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 자체는 처음부터 계약하기 직전에 이러이러한 걸 다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이 좋다. 이래서 그러나 도배장판은 어떤 식으로 얼마까지 이렇게 해준다라든지 수리는 어때까지 해준다. 그러면 제일 수리가 많은 게 싱크대하고 화장실 정도의 어떤 게 많습니다. 그것도 들어가서 확인을 다 하고 이제 요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8번째 특약을 잘 이용하기 이렇게 했는데 특약이라는 것은 특별한 약속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 이렇게 할 테니까 해주실랍니까? 이렇게. 그래서 특약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빈집이기 때문에 내가 좀 일찍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럼 제가 혹시 좀 일찍 입주할 수도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특약에다가 이사 날짜는 앞당길 수 있다 등이라든지 아까 도배장판은 어떻게 해서 해준다라든지 서로 약속을 한 걸 갖다가 계약서에 잘 집어넣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확인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계약서 확인이라는데 전체 다가 계약서를 확인을 하는데 계약서 확인을 하면서 내가 도장을 잘 찍었는지 도장을 찍는 걸 날일이라 하죠. 만약에 도장이 없을 경우는 서명인데 서명은 사인이 아닙니다. 이름 석자를 똑바로 써낸 게 서명입니다. 그래서
이 도장을 안 갖고 왔을 때는 서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나 임대인이나 이런 분들은 서명 또는 날인 두 개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우리 중개사들이 언제든지 도장을 날인을 하고 나서 또 서명을 하라고 이렇게 들음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하는데 정말 내가 도장을 잘 찍었는지 뭔가 빠진 거 없는지 언제든지 계약서를 완성하고 난 뒤에는 확인을 하고 자 거기서 보면은 뭐 어떤 숫자도 빠질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계약서 확인을 하자 이렇고요. 10번째 확정일자와 저당권 효력 시기인데 확정일자는 잔금 때 받습니다. 그죠? 잔금을 주고 확정일자를 받는데 그날 바로 잔금 치르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확정일자는 이 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즉 오늘 했다 그러면 내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나쁜 임대인이 잔금 치르는 날 확정일자와 저당권을 동시에 만약에 일으킨다 그러면 저당권은 그날 잔금 치르는 날 그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약을 아까 사용하자 그랬는데 절대로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저당권 등을 하면 안 된다는 어떤 특약도 사용해야 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는 요 10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계약하기 전까지는 또 일단 확인을 다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